여성들이 무엇이냐 이것이 될 것인데요. 우선 의미의 확정 과정을 보자면은 애초에는 이 여성됨이라는 게 이성에게 인기를 얻고 선택받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그런 측면이 강했는데 차차 남성을 의식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여성의 업무 능력이나 인간관계를 맺는 능력을 뜻하는 것으로 범위가 넓어졌고 특히 동성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능력이 강조되면서 다양한 세대의 여성들을 여자력 담론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었습니다. 또 여자력은 이제 일본어로는 주시력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파생된 여자들만 모여가지고 이제 뭐 술자리를 갖거나 아니면 다른 활동을 하는 거를 조식회라는 유행어로 이제 파생어로 만들어지기도 해서 이전에는 사회생활에서 능력이라고 쳐주지도 않던 것들, 예를 들면 가사일을 잘한다거나 연애에 능하다거나 아이를 많이 낳는다거나 아니면 동성끼리 막 몰려다닌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종래에는 사회생활에서 여성들이 보여주는 부적합한 속성이라고 흔히 나타나는 것들인데 그것이 사회생활에서 플러스 요인으로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자력 담론이 새롭게 여성들에게 경험할 수 있게 해줬다 하는 부분에서 일본 사회 안에서는 상당히 새로운 현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존 전략으로서 여자력이 보여준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회에서 여자력의 효용과 한계는 분명했습니다. 여자력은 2000년대 젠더 백래시가 확대되는 속에서 공적 영역에 진출하려는 여성들이 성차별적인 구조에 대한 견제와 비판의식을 고무하기보다는 개인의 능력으로 이것을 넘어설 것을 독려한 담론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여자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성차별 구조를 강화하고 개인에게 젠더 규범을 강요하는 억압으로 작동하는 측면이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교육 현장에서는 특히 이제 청소년이나 20대 여성들에게는 성차별적 사회 시스템은 어차피 바꿀 수가 없으니까 불평등한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남성보다 더 뛰어난 여성이 되라고 여기 따옴표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여성이 되라고 역설하는데 여자력 담론이 수시로 동원되고 있습니다. 현재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제 제가 이걸 페미니즘 담론 안에서 파악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제 큰 이론적인 맥락을 잠시만 언급드리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를 의미화하고 맥락하는 문제는 늘 페미니즘과 함께 해왔습니다. 근대 이후 여성 신체를 지니고 공적 영역에 진출하려고 했을 때 여자라는 문제는 반복적으로 맞닥뜨리는 문제였습니다. 주어진 사실이 아니라 사회적 구성물로서의 젠더가 개인의 신체로서 물질화되어 있고 게다가 여자는 젠더에 의해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물질성과 신체성이 특히 강조되었는데 이 여자를 어떻게 재의미화할 것인가라는 것은 페미니즘에서 피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사실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근본적으로 일하는 여성이 여성 신체에 사표를 제출하거나 여성의 몸을 벗어놓고 출근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그래서 여자라는 이 신체성과 물질성을 긍정적으로 주장하자는 쪽하고 이것을 질곡으로서 부정해야 한다는 의견 혹은 이분법의 해체라는 제3의 길로 이 딜레마에서 빠져나가자는 등등 매우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지금도 사실은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에서 2000년대 이후 여자력을 중심으로 등장한 페미니즘 담론도 이 여자를 지울 것인가 활용할 것인가를 둘러싼 페미니즘의 오래된 고민과 모색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었고 이것이 이제 성평등이 실현되지 않은 사회에서 성차를 받아들이면서 또한 거부해야 되는 역사를 안고 있는 페미니즘의 숙명의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를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페미니즘 이론을 아주 빵빵하게 이제 뒷받침해 주시면서 연구 지원 사업에 선정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돼 주셨고 제1저자로 그래서 저희가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을 지훈 선생님께서 이렇게 잘 이론적으로 너무 훌륭하게 발표를 해주시면 두 번째로 하는 저는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처음에는 이거 시작하기 전에 제가 두 장을 써왔다고 그렇게 놀리시더니 오래 할 거냐 하시더니 짧게 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것을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대면 비대면으로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제가
굉장히 흥분되고 무척 떨리는데요. 이런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저도 이제 준비해온 것을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제 글의 제목은 코로나19와 박지탁 미녀, 팬데믹을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는 아시아계 미국인 여성들의 이야기입니다. 박지탁 미녀를 넣을 것이냐 제목에 말 것이냐를 가지고 구기현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실랑이를 벌였었는데 저는 꼭 넣어야 된다, 구기현 선생님은 꼭 넣어야 될까 뭐 이랬는데 결국에는 이제 제가 옳았던 것으로 판명이 났는데요. 이것이 많은 어떤 관심을 이렇게 촉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글을 쓰게 된 계기는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초부터 아시아계 미국인을 타겟으로 하는 미국에서 아시아계 미국인을 타겟으로 하는 혐오 범죄가 급격하게 증가했고 그 피해자의 70%가 여성이라는 점을 알게 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 여성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몸에 지니고 있다고 여겨지면서 마트, 식당, 대중교통, 심지어는 야외인 공원에서까지 이런 많은 공공장소의 출입을 거부당하거나 이런 야외에서 길거리에서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폭력은 소셜미디어에서도 이어졌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박지탁 미녀라는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이 제목을 박지탁 미녀를 집어넣은 것은 2020년에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졌던 동영상에서 착안한 것이었는데 이 중국의 여성이 박쥐가 통째로 들어가 있는 국물 요리에서 박쥐를 건져 먹으면서 그 어떤 이색적인 음식을 소개를 하는 이 동영상이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 동영상이 퍼진 것이 이 여성이 이 동영상을 이 여성은 소셜미디어의 엄청난 인플루언서인데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이색적인 문화와 음식을 소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동영상이 전 세계적으로 널리 화제가 된 그 시대가 이 사람이 동영상을 올린 2016년이 아니라 코로나19가 터진 2020년이고 그 동영상을 사람들이 돌려보면서 이런 중국 여성들 때문에 코로나19가 시작되었고 전 세계가 지금 고통받고 있다 라면서 이 여성에게 코로나19에 책임을 묻는 행위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왜 코로나19를 하필 이 동양계 여성 그리고 모든 아시아계 여성, 중국계 여성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아시아계 여성에게 이 책임을 돌리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미의 사회적 약자들 중에서도 아시아계 중국계 이주민 그리고 그들 중에서도 여성이 더욱 코로나19 보균자 또는 바이러스로 취한되는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남성보다는 여성을 야만적이고 전근대적인 문화의 담지자로서 인식하기 때문은 아닐까? 문화 또는 인간과 자연 또는 비인간 그리고 문명과 야만, 근대와 정근대, 과학과 미신 또는 전통으로 서양과 동양을 나누는 오래된 식민주의적이고 인간중심주의적인 이분법에 항상 빠지지 않고 연계되어 온 서양을 남성성과 그리고 동양을 여성성과 등치시키는 사고가 21세기 코로나19 시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증명해 보이는 그런 내용으로 이 글을 썼고요.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제가 모든 걸 다 얘기 드릴 수는 없겠고요. 여러분이 사서 읽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 결론은 말씀드리지 않고 제가 이 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에코페미니즘 이론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에서 어떻게 중국인 여성이 이렇게 전염병 또는 질병 또는 성병을 퍼뜨리는 바이러스로 생각이 되고 질병의 근원으로 생각이 되었나, 그들의 몸이 질병의 담지자로 생각이 되었나, 이런 것들을 풀어나가면서 제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코로나19 시대에 아시아계, 중국계 이주민 여성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보균자나 코로나19 감염자 전파자로서 감염병 바이러스처럼 위험한 운명이 아닌 자연의 영역에 속하는 존재로 보는 것은 백인의 미국 사회, 즉 화이트 메스쿨린 아메리카를 외국산 질병이나 해로운 바이러스와 전혀 관계가 없는 곳으로 발달된 과학기술을 통해 코로나19와 싸워서 물리치는 남성성을 지닌 문화의 영역의 존재로 여기고자 하는 노력이다 라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두 번째로 제가 이 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이렇게 바이러스로 치환되어지는 부당함을 그대로 그냥
묻어버리지 않고 이 여성들이 저항하고 연대를 맺어서 아시아계 여성 또는 아시아계 남성, 아시아계 사람들하고만 연대를 맺는 것이 아니라 저는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을 하는 미국의 흑인들과 아프리카계 미국인들과 연대를 시작했다는 점. 그래서 모든 이런 인종차별, 성차별, 종차별을 받는 모든 존재들과의 연대를 시작했다는 점이 이들의 운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이 글을 써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분들은 31페이지에 그 Black Lives Matter에 나오는 처음에 이 캐리커처에 흑인 여성을 굉장히 특히 흑인 인종을 강조하는 코를 이만하게 처음에 이제 작가님이 그리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노건 선생님이 예민하게 예민하게 반응하시면서 아주 강력하게 캐리커처 수정을 원하실 정도로 사실 이런 감수성 그리고 우리가 아시아 여성이라는 것에서 이제 많이 빼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게 잘 캐치해 주셨던 그런 챕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만나 선생님의 이제 발표인데요. 여러 번 얘기를 할 정도로 많이 이제 강조를 했었는데요. 그야말로 굉장히 한국 사회에서 예민한 여성들의 어떤 군대 문제를 이제 이스라엘의 여성의 이제 목소리로 이제 들려 주실 것입니다. 이만나 선생님. 용번의 이만나라고 합니다. 저는 이스라엘 여성에 관해서 글을 쓰려고 했을 때 가장 떠오른 게 군대였어요. 여군이었어요. 일단은 제가 이스라엘 사회 자체가 굉장히 내부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사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여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동시에 군대라는 게 이스라엘 사회의 축소판이다 보니까 한편에서는 제가 이스라엘 사회의 한 단면을 좀 드러내 보이고 싶은 좀 욕심도 좀 있고 해서 이스라엘 여성의 이제 군복무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사실 한국에서 국민청원 관련해서 여성도 군대 보내라라든가 이런 얘기도 되게 나오고 있고 또 이스라엘 여군에 대한 어떤 검색을 했을 때 그 이미지가 굉장히 섹슈얼리티가 부각된 이미지거나 아니면 전투장갑차를 위에 올라타고 있는 그런 여성의 모습이고 한데 과연 그렇다면은 항상 양성평등, 양성증명제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 거론되는 이스라엘은 74년 전부터 양성증명제를 실시를 했는데 과연 현실은 어떤가? 그거에 대한 좀 의문이 생겼고 그리고 한편에서는 74년 전부터 사실 이스라엘 여성들이 굉장히 꾸준하게 투쟁을 해왔어요. 그래서 법도 개정이 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젠더 평등을 위해서 그게 이제 주요한 관심사로 등장을 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그 사이에서 제가 쓴 글에서는 제가 좀 약간 중점을 두고 싶었던 거는 이스라엘 여성들도 자신의 군복무 경험에 대해서 굉장히 단일한 입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투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 그래서 사실 그 스펙트럼이 되게 다양한데 제가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이제 소개를 했던 것 같아요 챕터에서 하나는 이제 남성과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면서 적극적으로 군에 남성 중심적인 군에 진입을 해서 기존의 젠더 위기를 전복하려고 하는 약간 주류 페미니즘의 흐름이 있겠고 다른 하나는 특히 이제 종교 유대인 여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종교 국가는 아니지만 종교가 이제 유대교가 굉장히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회인데 종교 유대인 여성들은 특히 이제 면제 대상이거든요. 남성들도 이제 마찬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계속해서 입대를 하는 종교 유대인 여성들의 수가 증가하는가? 그 현상도 하나 있겠고 또 마지막으로 이 군이라는 것이 여성업에 의존을 하는 폭력적인 어떤 조직이다 또는 사회 불평등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오히려 이제 강화하는 조직이다라는 비판을 하면서 병역 거부를 하는 그런 흐름이 있어요. 그렇게 크게 이 세 가지를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스라엘에서 특히 이제 너무 길어지면 안 되는데 분쟁 국가라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사실 민족 서사가 이 젠더나 계급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가리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성들은 보통 후방에서 보조적인 어떤 행정 업무를 많이 하고 하는데 이때 이제 여성의 이미지는 병사의 어머니로서의 어떤 지위가 강화되는 경향이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당연히 이제 가려지면서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군대 안에는 젠더, 계급, 종족적인 어떤 구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제가 이 글에서는 어쨌든 그 젠더에만 초점을 맞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1973년에 제4차 중동전쟁 이후로 여성들이 좀 각성을 해요. 북미에서 페미니즘이 좀 들어온 것도 있고 그래서 왜 우리가 이게 전통적인 그 성별 분업에 따라서 왜 경사의 어머니로서의 지위가 이렇게 강조가 되느냐 국가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여성 정당이 이제 만들어지고 하면서 점점 그 어떤 투쟁을 하게 되고 또 특히 1994년에 앨리스 밀러라는 여성이 공군에 가고 싶은데 그 부대에서 여성의 진입을 막기 때문에 법으로 아예 막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를 해서 결국에는 받아들여져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군대가 계속 변하거든요. 그 2000년에는 양성 평등으로 해서 이제 개정이 돼요. 법이 좀 개정이 되고 그리고 여성 공군 파일럿이 또 배출이 되기도 하고 이런 변화가 있었죠. 있긴 했는데 지금 그러한 어떤 병사의 이미지, 병사의 어머니 이미지가 이제 강조되는 측면이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지금 그 이스라엘 군대에서 주장을 하는 게 남녀의 생리학적 차이 이걸 근거로 해서 여성이 왜 엘리트 부대나 전투부대에 들어오지 못하는가 이런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사실 이제 전체 부대의 90% 보직의 90%가 여성에게 열려 있고 전투 부대 한 20% 정도까지 열려 있기는 한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의 어떤 굉장히 성차별적인 어떤 구조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그 여성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물리적 힘을 요구하지 않는 예를 들면 배낭이 굉장히 크고 무슨 굉장히 대형 화기 이런 것들을 여성이 들었을 때 부상당할 위험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이 이제 주장이거든요. 이 IDF 대변인의 이제 주장인데 그래서 요즘에는 또 그 무기가 첨단 기술화돼서 그 버튼 하나 누르면 되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여성의 어쨌든 전투부대 진입이 굉장히 좀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그 남편과 차별되는 그러한 업무를 이제 수행을 하고 있고 그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서 그 비용 대비 그 효과가 좀 떨어진다라는 주장이 또 제기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종교가 굉장히 중요한 그 어떤 군대 내에서 팽팽한 어떤 줄날리기에 중요한 어떤 힘이 있긴 한데 특히 이제 그 굉장히 초정독파 유대교 같은 경우에는 그 종교 교육을 한다는 그 의무 대신을 해서 군복무가 면제가 돼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에서 2012년에 폐지가 됐거든요. 이것도 차별적이다라고 해서 그런데 이 하레디 말고도 이 종교 유대인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데 종교 유대인 남성들이 군대를 굉장히 많이 가요. 그동안 소외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상향 이동을 하기 위한 어떤 노력에서 군대 입대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군대에 이 종교 유대인 남성들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종교법이 이제 적용이 돼서 예를 들면 그 종교 유대인의 랍비가 개입을 많이 하죠. 이 안에 들어와서 종교적인 어떤 삶의 패턴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여성들의 어떤 인권이 이제 밝혀지는 성차별적인 어떤 그 일들이 계속해서 이제 빈번하게 발생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 또 이제 종교 유대인 여성들이 또 군대를 굉장히 많이 가게 되는데 이게 그 안에서 그 종교 유대인 공동체 내에서 남성과 동등한 어떤 입장에서 자기네들도 사회에 기여하고 싶고 또 자신의 정체성을 민족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싶다 이런 욕구에서 동등하게 동등한 어떤 진입을 이제 요구를 하기도 하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제 그 병역 거부하는 여성에 대한 사례들도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양심적 병역 거부는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있을 때마다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2005년에 이단 하릴이라는 그 여성이 병역 거부를 하고 수감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풀려나게 되면서 이게 공론화되기 시작을 했는데 이때 사실 이제 여기서 이제 주목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은 그 이단 하릴리가 자기는 그 반군사주의 평화주의적인 그 페미니스트이고 그래서 군위원회에다가 병역 면제 요청서를 냈는데 그 공청회가 아예 안 열렸어요. 왜냐면은 이게 단순히 그 여자도 군대 가게 해주세요. 뭐 여자의 어떤 권리고 이런 거를 주장을 한 게 아니라 자기는 이 폭력성에 반대를 해서 팔레스타인 점령에 반대를 해가지고 양심적으로 병역 거부를 한다. 이것이 이스라엘 군 정부에 의해서 예를 들면 굉장히 그 반역자다. 예를 들면 이것은 국가 안보에 위협적이다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거 거부가 됐는데,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게 단지 이제 여자가 군대 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단지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이단 하렐리의 경우에도 그 젠더 이슈를 넘어서서 확장된 페미니즘적인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또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군복무 하나가 평등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스라엘의 특수한 사례를 통해서 여성의 군복무, 양성증명제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사실은 굉장히 납작하게 여길 수 있는 이스라엘 여성 그 복무제에 대해서 굉장히 풍부한 민족지 사례를 통해서 이제 설명한 그런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이 세 분께서가 바로 제 1부 아시아 여성의 도전과 목소리라는 이제 제목으로 엮여졌고요. 그 다음 제 2부는 일과 삶의 재조합과 긴장이라는 그 두 글을 김현미 선생님 글과 최현정 선생님 글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김현미 선생님 지금 안 계시지만 아주 제가 간단하게 요약만 한번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아주 짧게 읽어보겠습니다. 그 김현미 선생님은 능력주의의 배신과 젠더화된 불안으로 한국 전무직 여성의 일 경험에 대해서 이제 글을 써주셨습니다. 최근 한국의 페미니즘 담론 내에서 성공 페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여성은 일에서 성공하고 물질적 부도 이루어야 한다는 믿음이 강화되고 있다. 대규모로 전문직 일터에 진입한 30대에서 50대 여성들은 일과 전문성에서 탁월함을 증명하면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것이라는 고양된 기대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능력주의를 신봉한다. 하지만 이들은 남성 중심적인 관행과 더 정교해진 여성 배제의 암묵적 규칙을 경험하면서 일터에서 젠더 딜레마를 느낀다고 한다. 기존 대중 담론은 개인의 탁월함이나 노력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서 전문직 여성의 성공에 주목해왔다. 하지만 일터의 성불평등은 구조적 차별, 암묵적 배제, 심리적 불안, 조정 등을 통해 여성 개인의 능력주의를 압도하는 젠더화된 불안을 초래한다. 현대 한국의 고학력 여성들이 일터에서 경험하는 성불평등은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젠더화된 불안을 느끼는지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일터의 페미니즘을 갖는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굉장히 한국 전문직 여성들에 대한 훌륭한 글을 써주셨습니다. 다음은 최현정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텐데, 최현정 선생님은 처음에 자신은 한국의 여성 연구를 한 적이 없다며 계속 이제 도망 다니셨는데 제가 할 수 있다며 네가 했던 그 연구들이 다 그 여성 연구의 한 부분이라며 라고 얘기만 던졌지만 굉장히 좋은 글을 또 써주셨어요. 그래서 기대하면서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최현정입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제가 이 책의 5장 치윗 메카 이게 이제 태국어로 그 상인의 삶이라는 뜻이거든요. 태국 시장통에서 본 비공식 노동의 빛과 그림자라는 장을 제가 썼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는 이제 태국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썼고 그때 이제 국경 지역에 있는 태국 북부 국경 지역에 있는 상인들을 많이 만나고 연구를 했는데요. 사실 제 연구가 이제 그런 젠더 관점을 전혀 포함하지 않고 있었고 국경에 대한 얘기들만 나와 있었는데 구경 선생님께서 이 책을 기획을 하시면서 네가 만난 사람들이 다 많은 사람들이 여성이 아니었더냐 그 이야기를 써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좀 과분하게도 이 자리에 같이 책을 실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뭐 자세한 설명 같은 것들은 나중에 읽어보시라고 하고 싶고 제가 그냥 이 챕터에서 던지고 싶었던 메시지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장 상인으로서의 노동을 생각할 때 굉장히 좀 난무하고 불안정하고 누구도 원하지 않는 일이라고 상상을 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제가 만났던 시장 상인들은 이제 좋은 가게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보호상의 형태로 굉장히 매일매일 많은 짐들을 들고 나르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굉장히 덥고 그러니까 태국의 그 더운 시장, 야외 시장에서 일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었거든요. 저도 이제 처음에 그분들을 만났을 때 당연히 이제 제가 갖고 있었던 편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장 상인들을 만났을 때 생각하지 못했던 활기들, 그 다음에 그 일을 대하는 굉장히 긍정적인 태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왜 출연하는 것일까, 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일까에 대해서는 이제 깊이 생각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챕터를 쓰면서 좀 돌아볼 수 있었고, 우리가 이 시장 노동에 대해서 흔히 알고 있었던 것과는 다른 어떤 선택으로서 이 노동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이 글을 통해서 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 상인들이 왜 나름 좋은 대학을 졸업한 학벌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사무직 경력이 있거나 아니면 뭐 그 이상의 학위나 어떤 자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장의 일을 선택하게 되었을까라는 것들을 좀 문화적인 관점에서도 설명을 해보고 일단은 이제 종교의 입장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설명을 했고 또 하나는 태국의 이제 그 노동 구조 안에서 이 비공식 경제에 들어간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태국 사회에서 노동 구조의 어떤 특징들이 이 상인이라는 직업, 그 노동을 선택하게 되는 되게 주요한 요인이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시간적인 유연성, 그 시장 노동이 가지고 있는 뭐 공간적인 접근성이라든지 시간의 유연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이게 쉬운 일인 것,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인 것처럼 생각되는 조건이고 그래서 뭔가 그 생계의 마지막에 선택할 수 있는 좀 그 다른 직업의 선택이 없을 때 선택하는 것을 생각하기 쉽지만 이들이 되게 적극적으로 선택했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하고 싶었는데요. 이런 점들이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도 지금 노동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으면서 유연한 노동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노동들은 언제나 불안정하거나 어떤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정규직이라든지 어떤 노동 구조상의 위계가 높은 직업들을 선택할 수 없어서 결정하게 되었다기보다는 굉장히 자기 생애 주기상의 어떤 그 균형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가치들과 결합해서 이러한 유연한 노동들도 적극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설명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노동들을 고려할 때 어떠한 참조점들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챕터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를 쓰면서 굉장히 좀 주저주저했고 조심스러웠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좀 그 비공식 경제 그리고 프레카리아트라고 하는 노동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적극적이었고 여성 상인들의 주체적인 선택이었다라는 점을 부각을 시키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마치 태국에서는 여성들이 이런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허용적이고 그래서 남녀 불평등이라는 것은 경제 활동에서는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또 이런 부분들이 태국 사회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어떤 차별이라든지 구조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남녀 차별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제가 덮어버리거나 혹은 무시하고 있다라고 읽히진 않을까라는 좀 우려를 계속하면서 사실 읽으시면서 느끼셨던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되게 좀 주저주저하면서 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그런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되게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선택하는 또 다른 맥락들 그리고 그들이 정말 그 삶에서 느끼는 활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외부의 시선에서 어떤 일을 정의하고 노동의 그 가치를 판단하는 것과 좀 별개로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챕터를 썼습니다. 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들으면서 제가 억지로 강요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이런 기회가 아니면 사실 뭐 일하는 아시아 여성이라고 얘기를 할 때 무슨 홍콩의 은행가에서 일하거나 싱가포르 굉장히 멋있는 하이힐을 신고 막 멋지게 걸어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고학력의 그 화이트 컬러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주로 듣기 마련인데 이런 어디서 저희가 태국의 시장통에 이런 여성들 비공식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아까 뭐 아직 끝은 나지 않았지만 굉장히 아시아 여성으로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면모들을 다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저의 책의 그런 장점이라고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3부 돌봄의 위기와 연쇄로 돌아갑니다. 사실 김희경 선생님한테 제가 한 번도 제대로 얘기 안 했지만 좀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저희가 이 책을 삼각지역에서 도모를 할 때 자, 우리 드디어 좀 팔리는 책을 써보자.
우리 드디어 뭐 뭔가 멋있는 그런 막 경보에서 북토크도 하고 막 이렇게 뭐 와인도 마시면서 뭐 이런 거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런 우리가 열심히 잘 써가지고 굉장히 대중적으로 써가지고 한번 팔아보자라고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하고 의뢰를 했더니 김희경 선생님께서 그런 굉장히 대중적인 글쓰기로 잘 주셨는데 이제 보고 나서 다시 써줬으면 좋겠다. 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여건상 이제 연구소에 이제 지원을 받게 되면서 약간 방향이 사실은 틀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언젠가는 잘 팔리는 어떤 책을 모르겠어요. 3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김희경 선생님께서 처음에는 굉장히 그것에 이제 저의 이제 의도에 맞게 자신의 이야기와 자신 할머니 얘기, 어머니 얘기를 통해서 이 글을 이제 써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들이 다시 들여다보면 굉장히 그 안에서도 독보적으로 자신의 어떤 이야기, 개인적인 서사와 함께 K 요즘 말하는 이제 K 할머니들의 그런 서사와 그리고 그림자 돌봄 노동 요즘 이제 한국에서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김희경 선생님. 주시리라 믿습니다. 끝나시니까 믿음을 배반하십니다. 네, 소개받은 경북대학교 보건의학과의 김희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제목을 정할 때 페미니즘이 묻고 의료학이 답하다. 많이 팔릴 책이라면 이게 좀 품격이 있어 보인다라고 이 책을 제목에 투표를 했는데 제 챕터가 그걸 답을 하고 있나 답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쩌지 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좀 약간 송구스러운데요. 그래도 좀 이런 귀한 자리에 또 초청을 받고 또 이런 귀한 프로젝트에 좀 숟가락을 얹을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가 이 챕터를 쓰게 된 시작은 제가 이제 논문 현지 조사를 끝나고 논문을 이제 현지 조사를 끝나고 임신을 하고 집에 이제 앉아서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아이가 나올 때쯤 저희 지도 교수님이 이제 초고를 내놓으면 네가 아이를 키우는 동안 심사를 해주마 원대한 꿈을 갖고 이제 집에서 그 동안은 사실 집에 있는 시간이 없고 늘 학교에서 글을 썼으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바짝 써서 이제 빨리 졸업을 해야지 생각하고 집에 있다 보니 집에서 이제 글을 쓰다 보니까 전에는 못 듣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침마다 애가 막 자지러지게 발작적으로 울고 걔를 막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목소리의 할머니가 걔를 막 다그쳐서 학대 비슷하게 막 애를 해가지고 매일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들어보니까 어린이집을 애가 가기 싫어하는데 할머니가 어떻게든 걔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분은 아마 분명히 친할머니나 외할머니는 아닐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너무 애한테 야멸차게 하셔가지고. 근데 제가 임신을 하고 집에 머무르는 기간도 길어지고 이제 주변에 그를 둘러보니까 그분이 이제 친할머니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할머니들하고 이제 애를 키우면서 점점 이제 집 주변의 할머니들이나 애엄마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너무 평소에는 인자하시고 온화하신데 애랑 둘이 있을 때 갑자기 애한테 막 욕을 하시거나 뺨을 때리시거나 이런 분들이 막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가지고 할머니께서 그 어머니 약간 이제 지금의 할마라고 하죠. 이제 할머니신데 어머니 역할을 하시는 그런 할머니 밑에서 자라서 그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온화하고 모든 것을 안아주고 사랑의 화신 모든 것을 외워주시는 K 할머니의 모습의 현실 버전이라는 것을 저는 좀 알고 있었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제가 아기 엄마 이제 브레인이도 논문을 쓰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져가지고 점점 학생보다는 아기 엄마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면서 점점 그런 할머니들이 눈에 더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또 배운 게 도둑질이라서 그런 할머니들이 어떤 식으로 네트워크를 쌓고 그 엄마들 무리에 어색하게 섞여 있고 그러면서 또 집안에 그 할머니들 보시면 막 맨날 며느리 욕을 하고 다니시는 할머니들
며느리가 남자 같아가지고 아무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맨날 뭐 이렇게 막 살림은 엉망이다 막 이렇게 욕하시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도 할머니 밑에서 자랐지만 할머니 모습이 늘 행복해 보이지만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사실 공부를 시작했던 것도 사실 할머니가 너무 할머니가 힘들어 보이시고 이 돌봄을 해야 되는 역할만 수행하는 걸 통해서 돌봄만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사시는 게 굉장히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행해 보일 때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할머니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노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저희 할머니에서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고 그런데 이제 할머니께서 제가 25살 때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직도 저는 꿈에서 할머니가 한 번씩 나오시는데 25살 때 돌아가셨는데 꿈에서는 계속 그 이후로도 나이를 먹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할머니를 이렇게 잊고 살았지 하면서 막 할머니 점점 치매가 드시기도 하고 몸도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파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뭔가 어렸을 때 할머니한테 하고 싶었지만 무력하게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면서 이게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이런 게 돌봄이라고 하는 것을 돌봄이라는 거를 이바닐리치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그 돌봄을 어떤 노동의 관점에서 보자는 페미니즘 관점에서 보면 이게 노동인데 어떤 산업사회가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노동인데 사실상 노동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 돌봄을 통해 노동으로서 인정해줘야 된다. 약간 이런 논의들이 있는데 저는 제가 할머니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게 저 자신을 기억하는 행위. 그러니까 할머니가 저를 보살펴 주셨던 것이 뭐 우리 그 사람 장소 한데 김연경 선생님의 글을 보면 첫 페이지에 그림자에 대한 논의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림자를 팔아버린 사나이는 인간이 될 수가 없잖아요. 성스러운 어떤 그 스티그마적인 존재고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없다면 저는 그게 한편으로 그림자 같은 돌봄이 아니라 돌봄 자체가 어찌 보면 저를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만드는 저라는 사람의 어떤 그림자를 만들어줬던 어떤 행위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나. 그런데 그런 성스럽고 인간다움을 만들어주는 기본적인 행위인데 왜 그렇게 할머니들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건가? 그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할머니들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아이를 돌보고 왜 힘들어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저도 이제 인터뷰를 하고 살펴보면서 제가 내렸던 나름대로의 결론은 이게 이제 한국 사회에서의 가족주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가족이 한 원팀이 돼가지고 이 자녀 세대나 손자 세대의 계층을 상향을 시키거나 떨어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엄마의 역할들이 점점 비대해져 가고 최근에 엄마 노릇은 예전에 할머니들처럼 그냥 먹여만 주는 게 아니라 매니저 엄마 그래서 모든 정보력 그리고 아이의 미래까지 모두 계산하고 심지어는 이제 감정 노동까지 해야 돼요. 정서를 잘 어려서부터 친밀하게 보살펴줘야 아이가 무리 없이 그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다. 근데 그런 역할들이 엄마의 역할들이 너무 비대해져 가다 보니까 이제 엄마가 일을 하거나 그 계층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여러 활동들을 하기 위한 그 빈자리를 이제 할머니들이 맡게 되게 되면서 할머니가 손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떤 조부모와 손주라고 하는 그런 유연한 그런 느슨한 관계가 아니라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짝퉁 엄마 같은 엄마가 못하는 역할까지 다 해줘야 되는 그런 과도한 역할을 할머니들이 부여받기 때문에 이게 아이를 돌보는 게 단순히 노동의 측면으로서 어려운 게 아니라 계속 공격을 받는 거예요. 자녀 세대에게 엄마가 사실 어렸을 때 나를 그렇게 키워서 나 너무 힘들었어. 나는 내 딸을 그렇게 안 키우고 싶어. 약간 이런 얘기도 듣고 엄마 요새 누가 애를 그런 식으로 키워. 그래서 이제 구닥다리 취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어려운 게 아니라 자기가 평생 살아왔고 아이를 키워왔던 방식 자체를 부정당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또 아이는 또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뭔가 존재 증명에서는 거부당하면서
아이가 그 손주들도 어렸을 때만 할머니를 엄마처럼 따르다가 점점 크면 클수록 왜 엄마가 안 오고 할머니가 왔어?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가 오는 걸 좀 부끄러워하고 점점 이제 가족 사진에서 엄마가 없을 때는 할머니가 채워주다가도 정작 가족이 전면에 나설 때는 할머니는 비켜줘야 하는, 점점 오히려 사라져줘야 하는 그런 대상이죠. 그런데 그렇게 할머니들이 아이만 돌보는 게 아니라 집에 오면 여전히 아내로서의 역할, 그리고 결혼 안 한 또 다른 자식들의 엄마로서의 역할까지 이제 과도하게 부여를 받는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마더쇼크라고 하는 그런 엄마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쇼크, 이런 이제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저는 할머니도 다들 다 처음 되어가고 이런 어떤 부담을 느끼는 거가 사실 한국에서의 할머니들이 요구받는 역할은 거의 쇼크적인 상태에 가깝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할머니들이 하고 있는 어떤 그런 그림자 돌봄, 그림자를 만들어주는 어떤 돌봄이라는 게 그냥 일반적인 그림자 노동과는 다른 측면이, 할머니들은 그걸 정말 사랑이라고 믿으시, 이렇게 해야 우리 손자가 할머니가 키웠다고 더 떨어지거나 다른 데 가서 어디 엄마가 봐주지 않았다고 내가 좀 다른 데서 좀 무리해서 떨어지거나 이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더 독하게, 더 우리 자녀 세대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더 모질게, 이런 식으로 그걸 일종의 사랑이라고 믿으십니다. 그래서 선생님? 네. 제가 그걸 준비해 왔는데, 그래서 이제 끝을 내려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돌봄,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이 너무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림자 노동에 의해서 왜곡되고 있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이제 굉장히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다고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이제 이후에 이제 7장과 8장은 국경을 넘는 여성 노동자의 정부의 역할, 말레이시아의 인도네시아 가사 도우미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8장은 국가와 가족의 경계를 넘는 필리피나 내니이자 얼마의 삶입니다. 사실 이제 최근에 그 출산율 문제로 해서 이제 동남아에서 이런 가사 노동자들을 데리고 오자라는 그런 이제 굉장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 책을 잘 참조하셔가지고 정책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마지막 챕터입니다. 마지막 챕터는 여성 시민이 만드는 새로운 공론장입니다. 마지막 챕터. 챕터 4부.